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13주차까지는 플립러닝으로 수업이 진행될 텐데요. 학습 영상을 미리 숙지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팀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주차는 2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제는 위기 및 재난 간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위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가리 뚫리기 싫으면 일어나라고, 이 새끼야. 천천히 돌아. 방금 보신 장면은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경찰 수업의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범인이 던진 미끼인 줄 알면서도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금고를 열다가 범인이 나타나서 총구리를 딱 겨누는 장면입니다. 이때 주인공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내 삶이 끝나는구나.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아찔하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텐데요. 어떤 일이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파국을 일으킬 만한 위험 고비를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기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크라이시스라고도 하는데요. 스트레스 사건이나 지각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을 말합니다. 위기를 한자로 보면 위험할 위, 기회, 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위기라는 말은 개인의 안정 상태에 혼란을 가져오고 충격이나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회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면 무조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개인이나 가족이 경험하는 긴장성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서나 행동, 자아 개념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위기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케플라는 긴장을 일으키는 사건 혹은 위협의 결과로 생긴 내적인 장애로 중대한 생애 목표 달성에 방해를 받는 극복할 수 없는 혼란 상태를 위기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생애 과정에서 성숙이냐
또는 퇴행이냐의 전환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의 당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갈등이나 문제가 지금까지의 대응 기전으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위협으로 감지될 때 나타나는 불균형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불균형의 상태는 개인의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반면 비효과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은 감소되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위기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위기의 특성은 국가고시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위기의 가장 큰 특성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거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후로 어느 기간까지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며 보통 실제적인 위기 기간은 4주에서 6주 정도 지속됩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범인이 총뿌리를 딱 겨누는 순간이 위기라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주인공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즉 위기는 혼동된 기간으로 특징 지어지는 특정 기간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이 전자충격기로 범인을 가격해서 수갑을 채우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이렇게 위기는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거나 문제를 재정의해야 되거나 혹은 부정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위기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간의 반응인데 시간이 흐르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즉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또 다른 특성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기도 해요.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반응이나 대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사건이라도 통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그럴 때는 굳이 중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중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위기는 삶의 한 부분이며 사건 그 자체가 아닌 개인의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위기 상황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아프거나 소중한 사람과 이별해야 할 때, 화재나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입시나 취업에 실패해서 좌절을 겪기도 하는 등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이 한 번 이상 오기 때문에 위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잘 극복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 그 자체가 위기라기보다는 사건을 위기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로 받아들이느냐, 개인의 지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날 경우에는 미래 위기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요.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미래 위기 해결에 실패하게 되고 기능 수준이 떨어지게 돼요. 위기는 증상이 아니라 반응인데요. 위기 중재는 인격 성향보다는 위기 상태를 유발시킨 문제나 스트레스 요인에 초점을 둡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조현병이나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이런 성격장애, 그리고 기분장애, 이런 거는 인격적인 성향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위기는 정상적인 삶의 형태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닥쳐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지 대상자의 인격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위기는 정상적인 삶의 한 형태로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플라는 위기의 단계를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단계별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위기가 처음 닥쳤을 때 그 순간이에요. 이때 불안이 막 상승하죠. 그리고 평소에 문제 해결을 했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게 돼요. 이때 성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2단계인데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1단계 대처 기전의 실패로 불안과 왜곡 현상이 증가하게 되는데 미칠 것 같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으며 더 이상의 대처 능력은 없고 불편감만 증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3단계인데요. 외적 자원을 동원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위협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어느 수준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4단계로 가게 돼요. 이 3단계에서는 불안과 혼란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위기의 실제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인 실패로 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불안이 극심해져서 공황 등 정신적인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요. 환경을 인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주의력 결핍, 충동적인 행동,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은 위기의 균형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면서 항상성이 흔들리게 되지만 다시 평형을 되찾고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균형 요인의 특성에 따라서 위기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말은 균형 요인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위기 상황이 와도 잘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 요인이 부족할 경우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균형 요인은 현실적인 지각, 상황적 지지, 대처 기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인 지각은 대상자가 사건을 지각하는 방법이 현실적인가 혹은 왜곡되어 있는가입니다. 상황적 지지는 대상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인적, 물적 등의 자원이 있는가. 즉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처 기전인데요. 과거에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위기 경험이 있을 때 잘 극복했던 경험이나 대처 방법 등이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요인에 따른 위기 발생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인간은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사건이 개인의 평형 상태를 깨지게 만듭니다. 이때 인간은 평형을 되찾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균형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균형 요인이 부재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학생이 밤에 길을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사건에 대한 현실적인 지각을 하면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지각을 하게 되고 남자친구 역시 괜찮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변함없이 대해주고 그 사건을 잊기 위해 노력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제가 실제로 아는 사람이 해준 얘기인데요. 그분에게는 여사친이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어느 날 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나쁜 남자야 이렇게 위로해주고 법적 투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도와주면서 좋게 해결을 한 적이 있대요. 그 여성분은 위기 상황을 균형 요인이 있어서 잘 극복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만약 균형 요인이 부재한다면 예를 들면 뭐 사건에 대한 왜곡된 지각 내가 어두운 밤길을 혼자 다녔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적절한 상황적 지지가 부재한 경우 즉 남자친구가 나 너랑 이제 안 만날 거야. 뭐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주변에서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밤에 돌아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뭐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뭐 심하면 극단적으로 자살 시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위기의 증상입니다. 무력, 불안, 혼돈, 위축, 정신 신체 증상, 무능력, 소외감, 절망, 자살적, 타살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응 기술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의 형태입니다. 위기의 형태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태는 성숙위기, 상황위기, 우발적 위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어떤 특성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예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 발달 위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위기는 성숙 위기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으면서 성숙하고 발달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발달되어 가는 각 단계마다 성취해야 될 지속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 단계마다 정신적 평형이 깨지는 이행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 이 어려움과 위기를 발달 위기라고 합니다. 발달 위기의 특성은 모든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발달 위기는 위기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발달 과정의 단계별로 일어나는 적응 문제, 즉 정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위기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입학, 사춘기, 결혼, 임신, 폐경, 은퇴, 죽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렇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성숙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했을 때 자아가 강화되고 위기 극복에 실패했을 때 성격 결함의 고착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로 역할 모델이 부적절한 경우, 대인관계 자원이 부족한 경우, 주변 사람들이 역할 변화를 못 받아들일 때 성숙 위기가 옵니다. 다음은 상황 위기입니다. 특수한 외적 사건이 개인의 정신적인 평형을 깨거나 혹은 가족 구성원처럼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형 상태가 깨졌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케플레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의 죽음, 부모의 이혼, 재정 상태의 변화, 병, 절단 수술, 실직, 낙제, 약물 중독, 장애인 자녀 출산 등이 있어요. 대부분 지지체계의 상실과 관련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울을 야기합니다. 위기는 2가지나 3가지가 동시에 올 수 있는데요. 특히 위기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 때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인 경우, 사춘기라는 성숙 위기와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 위기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경우에요. 굉장히 어렵겠죠. 다음은 우발적 위기인데요. 돌발 위기 혹은 재난 위기라고도 합니다. 우발적이고 보기 드문, 예기치 못한 위기를 뜻하는데요. 심한 환경 변화의 결과로 인한 대량 상실을 뜻합니다. 앞에 나왔던 성숙위기나 상황위기는 개인적 위기에 속하지만 우발적 위기는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치유가 힘든 전체적인 재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염병, 화재,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핵사고, 비행기 추락사고, 전쟁, 폭동, 인종박해 등의 대참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대응 전략에 효과가 거의 없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기초를 둔 사회적 위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위기의 간호 과정입니다. 우선 위기를 사정하는데요. 위기 사정은 대상자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 대상자의 불안이 높고 사고를 할 수 없으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현재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 사정 시에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자해 가능성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닥쳐진 그 상황에서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절망감으로 인해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우선 직접적으로 질문해서 자해의 위험성을 사정하는데요. 행동이나 비언어적인 단서를 잘 관찰해서 위험 여부를 파악합니다. 특히 자살 시도 경험이 있거나 자살 시기, 자살 장소, 자살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경험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자살 생각을 파악하면서 혼자 두지 말고 집중적인 행동 관찰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자살이나 타살 위험이 높은 대상자가 지지체계가 약하다면 입원을 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겠죠. 다음은 문제의식입니다. 대상자가 사건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지각하는가를 사정합니다. 다음은 극복 기술인데요. 개인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 시 주로 행하는 행위, 이전의 대응 기전을 사정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처 기술의 수준을 파악을 하고 대상자의 수준에서 극복 가능한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적 지지입니다.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종교, 사회적 지지체계 이런 것들을 찾아갑니다. 위기 간호 계획입니다. 위기 중재의 목적은 대상자의 모든 문제를 다루거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해결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돕는 것입니다. 위기 전 기능 수준으로 돌아가고 대상자의 정서적 평형을 회복합니다. 건설적인 극복 기술을 개발해서 작업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계획 시 대상자를 반드시 참여하게 하고 대상자와 함께 위기 해결 목표와 시기를 정하며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줍니다. 혼돈과 고통이 심해지면 지시적인 태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기는 인간의 삶에서 총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두 가지 분야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기 전후 기능 수준입니다. 위기 전의 기능 수준 상태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위협을 받게 되면 평형이 깨진 상태가 되어서 기능 수준이 떨어지게 되죠. 해결하게 되면 올라가서 위기 전의 기능과 수준이 똑같은 수준으로 되거나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좀 더 높은 기능 수준으로 올라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위기 간호의 목적은 위기 전 기능 수준으로 돌아가고 대상자의 정서적 평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기 간호 중재입니다. 위기 간호 중재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위기에 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하고요.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합니다.
적응 방법, 대처 기전을 탐색하도록 합니다. 위기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나에게는 위협적인 사건이지만 잘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개인의 지각이라고 했어요.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적응 기제를 강화시키고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었지만 위기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안에 해결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팀 접근을 하고요. 위기 집단 모임에 참여시킵니다. 개인이 아닌 위기 대상자의 가족과 사회를 대상으로 중재합니다. 위기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중재자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문제 해결을 계획합니다. 우선 대상자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대상자의 감정과 대처 능력, 잠재력을 강화시켜주고요. 다양하게 도움을 주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성장 가능한 존재로 보고 성장 기회를 최대화하며 친구, 가족, 지역사회 등의 지지 자원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위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위기 그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바로 가야지 너무 멀리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것을 다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미해결 문제는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병리적인 측면이 아닌 건강한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부분이고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병리적인 약점보다는 강점, 즉 건강한 부분,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위기 동안에는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기타 PTSD 증상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신질환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중재 동안에는 정신질환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끝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정신 증상을 보인다면 그때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위기 동안에는 어떠한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접근 초점을 대상자의 인격 역동이 아닌 사회적 구조에 둡니다. 특정 가치 체계를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중재자는 자신있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비판하지 않으며 평온함과 공감적 태도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위기중재 기법입니다. 적극적, 중점적, 탐색적 기술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감정 정화, 제한, 조작, 강화 행동, 명료화, 방어 기제의 지지, 자존감의 고양, 해결책의 탐색 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위기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위기 상태는 대개 4주에서 6주까지 지속되다가 점차 완화되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로 자연적인 종결 상태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기중재의 다양한 형태인데요. 인터넷 상담은 대상자가 접근을 거부하고 협조할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손쉽게 이용 가능한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어색함이 없고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다음에 직접 면접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이름이나 현재 있는 곳을 말하기 싫어할 경우에는 강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거기 어디냐고 계속 물어볼 경우에 위협을 느껴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살 시도자가 전화를 했을 때 정확하게 자기가 있는 곳이라든지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으면서 대상자와 여러 가지 단서가 될 만한 질문들을 함으로써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대상자가 상담자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시간을 끌면서 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위기상담입니다. 위기중재자가 대상자와 만날 필요를 느낀 경우에 실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살 위험이 있거나 의뢰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대상자를 기다리기보다는 다학제 팀을 이루어서 직접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죠. 다음은 면접 상담입니다. 개인, 집단, 가족까지 포함해서 짧게 5, 6회에 걸쳐서 단기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단기 상담이기 때문에 성격 변화가 아닌
즉각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은 건강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지적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불안이 완화되어 인지 능력이 있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원을 이용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새로운 대처 기전을 익히는 것을 교육합니다. 위기 집단이라고 하면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끼리 그룹으로 묶어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위기 집단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구성원들과 사회 접촉을 함으로써 덜 고립된다는 거예요. 아,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표현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의견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해서 자존감이 상승됩니다. 단점은 개별적으로 대상자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파괴적, 부정적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게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 중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제 분위기를 막 주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훈련을 받은 위기 집단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쉴즈의 위기중재 4단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환경적 조성입니다. 가장 표면적인 중재를 하는 것인데요.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대인관계 혹은 신체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황적 지지나 스트레스 제거 등이죠. 다음은 일반적 지지인데요. 위기 대상자 곁에 있으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온정적, 수용적인 태도로 심리적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일반적인 접근인데요.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고위험 집단 대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유사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방법입니다. 보고하기를 통해서 사건 회상, 외상적 경험을 명료화시킵니다. 다음은 개별적 접근으로서 가장 심층적인 접근인데요. 개인의 독특한 위기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심리적 과제나 문제 해결 활동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도록 계획됩니다. 개인의 생리적, 정신적, 사회적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 접근에 반응하지 않고 상황적 위기와 성숙 위기가 함께 오거나 자살적, 타살적 위험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네, 지금까지 위기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하였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재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